9월 우리 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의고사를 마쳤는데요.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약속을 저하고 좀 하셔야 돼요. 어떤 자리에서 지금 실강 오신 선생님이나 인강으로 청취하시는 선생님들도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답을 쓰겠다. 틀린 답, 오답조차도 알면서도 내가 써본다. 누군지 알면 특히나 못 쓸 답이 없다. 그렇죠? 누군지 몰라도 내가 누구라고 추정해서 써야 되는 답인데 내가 누군지는 분명히 아는데 답이 너무 안 나온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이라도 써봐야 됩니다. 써본 사람과 그걸 짜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전에서 여러분 실전 가서 내가 좋아하는 답, 내가 쓸 수 있는 답만 써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답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쓰겠다라는 각오를 해도 시험 보고 나오면 막 1년의 그 회한이 슬픔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아주 뿌듯한 사람도 개 중에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쉬움이에요. 근데 답을 비워놓는다면 어떤 점수도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것 점수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첨삭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모든 답을 채워야 한다. 틀린 답이든 맞는 답이든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막 절반밖에 안 쓰고 본인 잘 쓴 거 자랑하려고 첨삭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약점. 내가 뭘 더 보완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야지. 점수만 확인하려고 나 몇 등이지? 이것만 확인하는 건 이 모의고사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절대로 금물입니다. 저를 첨삭으로 활용하시려면 첨삭할 수 있게 첨가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는 답안지를 주셔야 돼요. 빈 답안지에는 첨가할 것도 없고 삭제할 거는 더더욱 없겠죠. 이거는 뭐 매년 하는 얘기이지만 이제 잘 지켜주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냥 모의고사니까 뭐 쓸 수 있는 것만 쓰지 뭐. 그냥 문제풀이반 한 번 더 들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문제풀이반 우리 70문제, 80문제 그 한 챕터당 해보면은 진이 빠지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23문제 이거 뭐 한나절 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 실전이니까. 실전에는 문제풀이반처럼 답을 뭐 이렇게 금방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의고사도 여러분 받아보고 답이 뭐지? 이것만 궁금해 하실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썼지에 대한 반성이 훨씬 중요해요. 도대체 내가 공부한 거에서 왜 이게 안 걸렸지? 그리고 걸렸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 썼을까? 그리고 왜 반대로 생각했을까? 지문에 대한 오해는 어디에서 왔을까? 요게 메모에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좀 빠듯할 수 있고요. 또 제가 내는 모의고사의 약간 특징은 지문을 일부러 꼬거나 답은 쉬운데 지문 때문에 헷갈리게 하는 이 훈련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하고요. 또 약간 열린 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거나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데 이럴 때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 답을 비워놓거나 뭐 이상한 걸 냈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데 실전에도 그런 문제들은 한두 개가 꼭 나한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연하게 답을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막상 답을 받아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답이 더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또 나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 하는 답이라도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 2달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해온 공부보다 훨씬 더 압축적이고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와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분명히 이 2달 안에 뭐 완전 뒤집어지지 않겠지만 그동안에 잘 안 되던 분들도 이 2달 안에 잘 되는 분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돼야죠. 그리고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벌써 1회부터 고득점으로 쭉쭉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 중에도 두 유형이 있어요. 한 분은 경험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익숙함도 있고
또 그동안 시험을 많이 봐봐서 잘하는 그런 분들은 더더욱 정진해서 점수를 유지하고 다양성, 나는 뭐 거의 진짜 만점으로 가겠다라는 더 큰 목표로 가야 되고, 또 한 부류는 정말 뭐 타고난 시험의 강자들이 있어요. 어떤 시험을 봐도 잘 보는 스타일들. 그분들은 그냥 너무 뭐랄까요? 겸손함, 최소한의 겸손함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끝까지 이 상태로 가겠다. 이 정도만 유지하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제 그 얘기가 너무 길어지나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그래도 시간은 가고 시험장은 다가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 2시간, 이 2달 좀 넘는 시간을 그냥 막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왕 여기까지 한 거 한번 끝을 보자. 좀 그런 분들일수록 좀 거만하고 좀 겸손하면 안 돼요. 내가 뭐 2달이면 충분하지 하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가셔야 돼요. 여기서 힘 빠지고 기죽으면 안 됩니다.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반도 못 맞췄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절반 맞추면 1회에선 잘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 처음부터 잘하면 제가 문제를 잘못 낸 거지. 너무 쉽게 낸 거지. 일부러 어렵게도 좀 내고, 그쵸? 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해요. 아무래도 저의 스타일을 아실 테니까.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내는 문제가 어딨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시험은 우리 입맛에 맞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출제자 마음이에요. 제 마음대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는 서서히 올리겠다. 시험 문제를 뭐 제가 일정하게 낼 수는 없어요. 어느 때는 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다가 한 4, 5회에서 엄청 어렵게 나와서 뭐지?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시험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맞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 항상 차분하게, 이제 2달 남았으니까요. 2달 조금 더 남았으니까 차분하게 남은 시간들을 내 페이스대로 잘 하고, 내가 그동안 페이스가 좀 처졌다면 좀 올리면 되는 거고. 하여튼 목표를 크게 잡으셔야 되고요. 무조건 크게 잡는 거는 건 뭐예요? 합격선을 훌쩍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합격선을 이미 뭐 넘어가는 점수가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뭘 노려야 돼요? 수석을 노리는 거고. 꿈은 커야지. 뭐 합격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쪼그라든 마음으로 하면 계속 쪼그라들어요. 시간이 줄어들수록. 아시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약속. 모든 답을 쓴다. 2번째, 자신감 있게. 내가 최고다로 한다. 무조건. 나는 1등이야 생각으로 가야 돼요.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고 현실을 잘 봐요. 다 소용없습니다. 시험은 현실이 아니에요. 시험은 이상이죠. 내가 합격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쵸? 무조건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문제 뭐 풀이가 되겠고 설명이 되겠고 시험에 임하는 그 매 문제마다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할까를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답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니까 지문이 이렇게 길죠. 아까 이게 길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읽으면서 힌트를 주기보다는 막 우리의 문해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읽어보면 인간의 행동은 예상된 가치 있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수행되거나 두려워하는 걸 피하기 위해 수행되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그렇죠? 왜 하냐 우리는. 그래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까 믿는 행동을 수행하거나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결과로. 예상은 결과를 예상하는 거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험이 그렇잖아요. 예상되는 결과를 결과기대라고 하는데, 결과기대는 행동을 위한 인센티브. 잘해. 얻으려면, 너 장난감 얻으려면 잘해. 인센티브로서 기여하고요. 결과기대는 행동을 선택을 안내하고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노력과 지속 수준의 영향. 나 그거 받으려면, 얻어내려면 해야 돼. 그래서 예상한 결과의 개인적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결과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야기할
능력이 있다는, 그쵸. 이것의 신념, 잘 내가 해낼 수 있다. 앞에 설명은 그냥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어, 쭉 늘어놓은 거예요. 본론은 요거죠. 문제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 기대와 이 기대가 결합. 그러니까 결과라는 말 때문에 기억에는 뭘까? 이 결과와 대비되는 이 상대어를 쓸까? 이런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신념. 이게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잘 해오셨다면 딱 여기서 맞춰야죠.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가치 있는 결단의 행동을 수행하고 지속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죠. 그러나 단순히 어떤 결과를 봐 그 결과로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예상된 결과가 행동에 영향을 주기 그것이 더 커다란 니은 체제 속에 통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난 잘 되겠지. 아주 어렸을 때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장해 가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환경을 접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내가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자아 효능감을 통해서 늘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 속에서 이뤄내는 거죠. 그러려면 더 커다란 그 체제 뭐예요? 나를 잘 조절하고 규제하고 그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아 효능감과 자기 규제라는 개념이 벤두라에게는 중요하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자아 효능감, 자기 규제 못 들어보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반두라 하면 그냥 무조건 그거부터 팔아 이렇게 누구나 다 권고하잖아요. 모든 교재, 모든 서브노트 다. 그런데 문제로 이거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설명 볼 때는 그냥 한가하죠. 아, 맞아. 고개 끄덕이지만 문제로 나오면 눈이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아, 뭐지? 결과 기대가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에 헷갈리지 마시고. 벤두락. 그러면 이게 누군지 잘 몰랐다 그러면 하나를 더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세 가지 구성 과정을 포함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하위 요소 이렇게 많이 외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또 헷갈려. 자기 관찰 혹은 모니터링, 행동 모니터링, 또 진척에 대한 자기 평가 혹은 자기 판단, 정의적으로 확실한 자기 주도에 결포하는 자기 반응. 요 자기 반응 때문에 그래도 눈치는 좀 채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의적인 자기 반응으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외우는 분들도 요 정도는 눈치를 앞에서 밴드라는지 헷갈렸더라 하더라도 이거 자기 규제 세 가지 얘기하는구나. 이 정도를 읽어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소들 개별 작동은 표정 목표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나올 때도 좀 낯선 얘기가 나와도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렇죠? 답을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표정 목표는 개인이 산출한 특정한 행동이나 수행의 인지적 표상이고 그 실행을 위한 연합된 기준이에요. 그래서 표정 목표는 이 기능, 자기 규제의 기능에 즉각적인 목표 가능한 거고.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기능, 뭐 뒤에 얘기들은 다 뭐 추가적인 그냥 설명일 뿐이에요. 우리가 산출하는 즉각적인 수행을 정의한다. 표정 목표는 자기 규제하는 사이에 모니터할 측면이 어느 곳인지. 셋째, 목표와 연합된 기준은 이번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한번 봐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모르죠. 실전 문제에서 이게 나왔을 때 낯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좀 부지런한 분들은 이 표정 목표라는 거 잘 보면서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 기억해 놓고 있다가 그 기능 중에 하나를 쓰시오 뭐 했을 때도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밴두라 설명하는 데서는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험을 좀 해 두시라는 의미에서 해놨고요. 무엇보다 자아 효능감은 엄청 우리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뭐 할 수 있는 예상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뜻 그걸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이 문제 역시도 아마 답을 보고 나면 그렇지 너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쵸 막상 괄호를 채우려니 쉽지 않다. 그러니까 1, 2, 3, 4 그리고 B의 1, 2번 문제는 항상 그런 거예요. 다 맞추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막상 실전에 가서 모의고사만 되더라도 읽어보면
헷갈리거든요. 안에서 이게 뭐지? 도대체 누군 것 같긴 하는데 확신이 안 서니까. 누구라는 것만 좀 특정이 잘 돼도 그 사람 리스트를 좀 뽑아내면 걸리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거 인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만약 아프리카인들 유럽인보다 음식을 더 필요한데도 유럽인들을 그래도 유럽인 우리 편이 먼저지. 그러면 기억을 위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가장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는 곳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타당해요. 그냥 우리가 일반 우리 도덕 윤리를 전공 안 한 사람들이 보면 평등 뭐 이렇게 답을 쓸 사람조차도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다음 거를 보게 되죠. 보니까 이 측면에서 보면 고통을 덜어줘야 할 궁극적인 도덕적인 이유는 고통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답을 살짝 읽어낼 수 있게끔 이익이라는 얘기를 이어주죠. 이익에서 인종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맞춰주셨어야 돼요. 우리 공부가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익 자체니까요. 어떤 고통에 대해 그것이 특정한 인종이 겪는 고통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덜 가진다면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평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거를 여기서 읽어내셨을 거라고 믿고요. 못 읽어냈다면 이제 읽어내야 돼. 앞으로는 이제 싱어 뭐 롤즈 누구든 그런 사람 얘기인 것 같아 하면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이런 얘기할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서양 현대 사상가 많기는 많지만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떠오를 만한 사람이 누구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을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한번 볼까요? 종교적 관용은 역사적으로 처음엔 적대적 신앙사회의 잠정적 모두스 비벤디라고 하죠. 옛날 옷 상표 이름 같은데 이거죠. 모두스 비벤디 잠정적 타협 일시적인 봉합 이런 의미인 거죠. 이렇게 서로 너무 싸우니까 좀 적절히 하자. 그래서 노예제와 농노제 폐지 법의 집에 방위방어의 경우에 인정되는 전쟁의 권리 그리고 인권의 보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권이라는 말 그렇죠? 근데 다음에 결정적으로 누군지를 좀 알려줄 만한 얘기가 나오죠.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 이 표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질서정연한 사회 그렇죠? 롤즈. 그리고 모든 문명화된 사람들의 법칙. 옛날 사람이었다면 근대 사상가였다면 자연법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연법이라고 해도 되고 뭐 실정법, 자연법을 바탕으로 한 실정법. 그런데 현대 사상가라는 거 그리고 롤즈라면 뭘까 이거죠. 그래서 자유적 정체와 적정 수준의 정체가 모두가 존재하는 인권. 이 만민법의 핵심은 인권에 있잖아요.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제대로 갖춰진 나라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인권의 항목은 바로 만민법에서 본질적이고 그것들이 특정적으로 지지되는지 여부 상관없이 정치적 도덕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그러니까 우리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서 만민법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거는 특징이 뭐예요? 보편적이라는 거. 칸트, 콜버그, 롤즈 우리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의 계열은 뭐예요? 보편주의자들 플러스 형식주의자들 플러스 이성주의자들 인지발달론 다 구성주의 인간의 자율성 자유주의 다 연결되는 게 그런 것이죠. 그 핵심이 되는 보편적인 가치가 인권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권이라는 건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서만 주로 나오지만 실제로 만민법에 관련돼서도 인권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민법과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또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열심히 관련된 걸 보지만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조금은 헷갈리게 나온다는 거. 3번으로 가봅시다. 3번도 가로넣기인데요. 진리에 들어가는 1000가지 방법이 결국 선정과 지혜도 우리의 항상 가로넣기에 늘 불교는 1번 후보잖아요. 그쵸? 선정과 지혜. 그 다음에
그 요체는 기억의 본체와 작용 두 가지이니 우리 공적영지 이것 또한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도대체 뭘 가르친 거냐 보니까 그거 선정의 본체 그 본체이고 지혜는 그 작용이에요. 텅 비어 항상 신령하게 되고 신령하게 하면 항상 고요하게 되죠.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하필이면 쓰고 싶었는데 그쵸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는 마음은 못 쓰잖아요. 그쵸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기억의 선정이고요. 마음이 어리석지 않은 것이 기억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텅 빈 고요함과 신령한 암 이게 공적 영지잖아요. 그쵸 자유롭게 운영함으로 산란함을 가라앉혀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의식의 빛을 돌이켜 기억을 비춘다. 그래서 빠져있는 용어는 뭘까요? 하필이면 그것만 빠져있네요. 그쵸 불성, 본성, 그쵸 자성, 그쵸 그걸 아우르는 가장 큰 용어는 자성, 청정심, 자성이죠. 우리 자성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가 빠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뭐 본체라고도 막 표현되고 마음의 본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은 그 불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성 없잖아요. 그렇죠? 불성이라고 쓰신 분들은 그나마 낫죠. 그래서 이 우리 불성을 깨닫고 보는 거 뭐예요? 견성. 견성에서 바로 부처가 될 수도 있고요. 바로 부처가 되지는 않고 견성해서 성불의 과정 거쳐야 된다. 도노 점수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비록 단박에 깨쳤다 하더라도 뭐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면 생각마다 감정이 그러니까 도노를 했는데도 안 돼. 완성이 안 돼요. 그렇죠? 연을 만나 마음마다 대상 어리석음과 산란함에 빠져서 고요하되 신령한 알미 존재하는 사실에 어두워진 사람은 수상정해, 정해쌍수를 해야 되는데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 정해쌍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근기가 떨어지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수상정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성정해 앞에서 나온 자성정해가 있고요. 자성정해는 그나마 근기가 뛰어나서 점수가 쉽게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도노로 끝나는 아주 최고들이 있겠지. 그렇죠? 근데 안 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점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기를. 근데 그 점수도 차별화가 돼. 어떤 사람은 이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 정해쌍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가진 대로 하면 돼. 자성정해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나마도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한 수상정해. 그래서 자성정해는 굳이 보자면 도노에 가까운 방법이다. 그래서 돈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수상정해는 그 중에서도 열등하니까 전문의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읽어서 뒤에 걸 볼게요. 어리석음과 산란함을 고루 다스려 무의에 들어가에 마땅하다. 비록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를 빌려서 잠시 습기를 조절하지만 이미 심성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텅 비어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오염된 수행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그 답안에 보면 그 7페이지에 제일 길게 인용된 첫 번째 그 원문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요거의 원문이 되는데 많이 좀 풀어낸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많이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열한 뭐 여기 보면 점수문 가운데 하열한 근기에 오염수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의 번역. 더 이상하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전문의 방법 중에서도 그래도 너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수상정해 할 망정 방법은 전문이지만 그 전문 중에서도 제일 후진 쪽 나쁜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왜 그럴까요? 그들도 자성은 기본적으로 청정하니까 자성 청정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낮은 전문의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여기서 최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불성을 그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요 지문으로 항상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전문으로 낼 수 있는 지문은 이것뿐이다.
전문 점수문을 낼 수 있는 거 이것뿐이니까 이거로 기억해라 했어요. 지문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서 답을 맞추신 분들은 뭐 더 바랄 게 없는 거고요. 이해해서 맞추겠다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4번 문제로 가볼까요? 4번 문제는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 그때도 마침 지금이랑 정치적 상황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이걸 내버렸거든.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번쯤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국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하죠. 그래서 대표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거나 남용하여 요즘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오는 게 이 얘기예요. 그렇죠? 권력과 관련해서 독점하느냐, 삼권 분립이냐. 그러니까 삼권 분립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그냥 알아서 자제하는 건 힘들어요. 우리가 인간이 제도로서.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제한권은 없지만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기억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은 법률안 제한권은 없고 헌법 개정을 하자는 제안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좀 잘 알고 계시고, 법률안에 대한 뭐로 의회를 한 작년까지 엄청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법률을 의회에서 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했다 나오죠. 법률안 제2요구권. 이게 우리 도덕윤리에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늘 생각은 들지만 기출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요 형식이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낸 거예요. 반면 의회는 정부가 조약 등을 체결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죠. 의회의 동의가 대부분, 행정부 견제는 무조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나 의회에서 행정부 견제할 일은 많죠. 국정조사권, 대정부 질문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또한 의회는 니은을 행사할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사법부도 견제할 수 있죠. 아울러서, 그렇죠? 탄핵할 수 있는,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 그리고 행정이 균형 있게 분배된 행정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직책이 보장되는 판사들. 그래서 사법부. 그 민주주의 체제의 권력 분립이 효과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사법 행정부가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행정부는 거부권, 그리고 사법부는 위헌 입법 심사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을,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죠. 입법부는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한 강제적인 면직 조치인 탄핵 소추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 남용과 부패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한 장치들이라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은 상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야말로 우리 이제 교육과정에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셨는지에 따라 맞출 수도 있고 그냥 전혀 못 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도 요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몇 번씩 등장하기 때문에.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는 도덕 현상에 관한 탐구, 그렇죠? 그 다음에 내면의 도덕성에 관한 성찰, 그리고 일상의 실천. 우리 도덕성의 3요소잖아요. 그렇죠? 인지, 정서, 행동.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라는 기억 과정, 이게 아주 특별하게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이번 교육과정에서 도덕적 지식과 실천이 연계되는 과정. 이게 세 구성요소가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이 바로 도덕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은 인간 지향해야 할 이 도덕함 하신 선생님이 여전히 이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를 어느 정도 존중해 줬는지, 그쵸? 가치로서의 도와 그 도에 이루고자 하는 실천 역량으로서의 덕을 기반으로 삼아서 도덕적 2015년에는 도덕함이 그냥 어디 가나 콱콱 박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일상의 실천이 몸과 마음에 새겨져 도덕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그 다음에 나는 평가 방법, 평가의 방향.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서도 여전히 그 핵심 아이디어 얘기가 나오죠.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체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고려해서 인지정의, 행동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가장 좀 기본적인 방향.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도덕적 쟁점들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력, 비판력, 조직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을 의미하는 이 기능을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모든 걸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용어가 뭐냐? 도덕적 사고력, 도덕적 사고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실 쉽게 맞출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틀렸다고 해서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틈틈이 교육과정 다 못 보더라도 설계 개요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방식의 평가 방향 뭐 이런 추상적인 얘기들이 잔뜩 써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라도 꾸준히 보고 계셔야 돼요. 거기 있는 용어들 괄호치기 나올 만하다 하는 거는 다 체크 이제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난 뭐 2점 나올 걸 기대하고 버릴 거야 하시면 4점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리고 최근에는 2점 문제만 이만하게 해가지고 2점 나왔지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4점짜리를 한 번씩 내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4점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현대사회 그 다음에 평가 기준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한다.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뭐예요? 학생들이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에서 애들 혼내주려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이나 그랬지. 더 잘하게 해주려고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무조건 하나 넣어줘야 돼. 무슨 자료를 쓰느냐. 그리고 막 교사 입장에서는 더 잘 가르치려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써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도 몰라. 비워두는 이런 사람하고 뭐라도 써보려는 사람의 차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우리 보아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써봐야 돼요. 그걸 안 쓰고 다음에 교육과정은 다음에 그럼 언제 할 거예요? 11월 시험 보기 전날 보고 갈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마음이 그때 가면은 공부 안 됩니다. 잘. 지금부터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학생들의 성장,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는 자료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못할 것 같은 친구들, 아주 못할 것 같은 친구들을 좀 더 사전에 잘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학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시킨다라는 의미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될 거냐? 아주 교사로 또 한정해서 얘기하면 교사는 교사의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학생은 학생들 지도하고 그렇죠. 이런데 자료로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6번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처음 기억은 그래도 한번 봅시다. 기출이니까 그렇죠. 답은 여전히 뭐 확정되지 않은 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확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플라톤의 저작 안에서 이거를 특정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된 답들은 대체로 보면 누군가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외우기 좋게 정리해 놓은 게 돌아다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국가의 수호자는 전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유재산도 가져서는 안 되고 시민 중 누구도 통행 금지되는 그러한 집이나 건물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특권층이 되지 말아죠. 특권층 요즘으로 말하는 그쵸 기득권층, 특권층이 안 되게끔 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유재산을 왜 국가의 수호자란 말도 우리 잘 봐야 되죠. 수호자는 군인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군인은 여기서 따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말하는 지배자, 그렇죠? 지도자 이쪽을 의미하는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층이 재산을 가지면 뭐냐? 특권층이 되고 힘이 너무 세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 가지면 자기 사적 욕망에 휘둘려서 타락한다. 이 두 가지를 의미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특권층이 돼서 지배자가 진짜 그야말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이 벌어서 내 욕심 채워야지 하다 보면 공적인 마인드가 사라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그 공인들 있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유재산은 갖되 이해충돌일 땐 하지 말고, 그렇죠? 너무 많이 갖지 말고, 그렇죠? 쉽게 벌 수 있을 때 너무 쉽게 벌면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이 벌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 자기 자식, 우리 친척,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한없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갖지 말라는 게 플라톤의 시작은 거기서 온 거죠. 자기네 편만 챙기고.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잘 써주셨는지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냥 어떤 답을 정확하게 외워서 쓰는 것도 좋지만,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 문제가 저는 이제 요번에 핵심이 되는데, 이런 답도 어떻게 쓰실까? 대중이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저 보수받는 개인교사들, 가운데 누구도 대중이 모였을 때 갖게 되는 이 대중들의 신념과 다른 것을 가르치진 않으며, 대중들의 신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믿고 편견을 가지고 따르는 것들, 그것과 다른 보편적인 것이죠. 정확한 거, 이데아, 선의 이데아, 플라톤으로 치면 그런 거죠. 또한 이를 모두가 지혜라고 일컫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지혜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누군가가 자기가, 이게 사육사의 비유, 자기가 키우고 있는 크고 힘센 짐승의 기분과 욕망을 숙제하게 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그런 좀 약한 동물들은 우리 페이스대로 좀 많이 키우잖아요. 맞춰주기도 하지만 되게 이뻐서 귀여워도 해주지만 우리가 훈련이라는 걸 막 시키잖아요. 뭐 배변 훈련부터 해가지고. 근데 맹수들도 마찬가지. 더 큰 짐승들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잘 살펴봐야 돼. 어떻게 접근해야 되며 어떻게 붙잡아, 어떤 때를 무엇 때문에 가장 다르게 온순해지는지, 어떤 조건 그때마다 내는지, 다른 것이 무슨 소리를 할 때 온순해지기도 하면 사나워지기도 하는지. 그러니까 동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힘세고 거친 짐승의 대표는 누구냐 하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대중. 그들이 뭉쳐서 이러면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 정치가들,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은 쟤네들이 좋아하는 게 뭐지? 이거라는 거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그것과 함께 지내며 오랜 세월을 보내며 숙지하게 된 다음에는 이를 지혜라 일컬으며 전문전 지식으로 체계화해서 가르치려 드네. 소피스트들이잖아요. 상대주의적 진리관. 우리 교과서 첫 페이지 서양 사상 펴면 뭐예요? 소피스트 얘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상대주의적 진리관, 상대주의적 윤리관, 오랜 경험,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잘 익숙하게 안 사람이 그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인정받아가지고 산다는 거. 이 원조가 소피스트. 플라톤은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죠. 지금 꼴 보기 싫어 이거죠. 왜 저렇게 사는, 저 사람들이 왜 인정받는 거야 이거죠. 그 비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제가 밑줄을 긋고 지혜를 잘 뜻을,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해라. 플라톤이 의미하는 지혜를 그러면 풀어주셔야지. 지혜 뭐예요? 플라톤은 이성의 덕이잖아요. 이성의 덕을 쓰셨다면 아주 공부가 아주 훌륭하신, 또 거기다 보편적인 이거 넣었다 그러면 플라톤 공부 이제 완성됐구나. 아주 칭찬받을 만한 답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이성의 덕을 지혜라고 한 플라톤에게 있어서 소피스트가 말하는 저 상대적이고 감정 중심적인 지식을 지혜라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써주셨다 이러면 우리 엄청난 이제 소양을 이제 가지고 계신 거고요. 어떤 답이든 제가 이제 봐야 되겠지만, 비판하라고 했고 지혜를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그 지혜를 설명하는 어떠한 형식도 갖춰야 돼요. 그게 없이 답을 썼다 그러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지혜에 대한 얘기를 써야 돼요. 지혜가 뭐가 문제냐, 어떤 지혜를 얘기했느냐. 그래서 거기서 막혔다 하시면은
쓰면 되는 거지만 애초에 지혜를 넣을 수가 없다. 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썼다 이러면 곤란하죠. 지혜를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 하여튼 제가 늘 보면서 이 사육사의 그 비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 얘기만 너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플라톤이 소피스트 열받아가지고 이놈들 기술자들이 감히 철학자라고 속이네. 니들이 무슨 지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건 지혜가 아니라 잡지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6번 문제까지 봤고요. 7번으로 가볼까요? 7번 문제. 예. 환경윤리 문제를 그냥 종합판으로 한번 엮어봤는데요. 먼저 강을 하수구로 뭐 갑을병 누군지는 갑은 사실 누군지 패스모어가 한 말인데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인간 중심주의자 중에 하나 이걸 이제 깔아 놓으려고 한 거예요. 강을 하수구로 만드는 사람들과 공기를 숨 쉴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인구과잉 세계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 또는 이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죠. 후대 사람들의 필요한 정보를 낭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비난을 정당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다.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다. 기존의 윤리학이면 돼. 서구 사회는 기술적 혁신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태도로 자연 자원을 덜 소비하고 생물권에 대한 자신들의 의존에 좀 더 의식적 아껴 쓰고요. 좀 그리고 기술 혁신을 하되 환경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거 하면 돼요. 인간 중심주의, 우리 약한 인간 중심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우리 반성하고 좀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을은 인간의 도덕적 우월성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살아있는 모든 동등한 내재적 가치. 우리 내재적 가치 하면 두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톰 레건하고 저 테일러 두 사람이 이 말 되게 잘 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다른 유기체의 장점과 가치를 우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얘기가 큰 거 보니까 테일러 같다. 그쵸? 우리는 자연에 대한 그럼 무슨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 존중의 태도. 테일러 하면 내재적 가치 있는 모든 것들 목적론적 중심 이 존중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생명 중심적 관점을 채택한다면 나오네요. 그렇죠? 생명 중심주의. 그리고 인간, 동물, 식물이 지구 생명 공동체 생태계라고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지구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모든 생명체에 대해 취해야 할 오로지 적절하 바람직한 태도는 존중의 태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존중의 태도, 존중의 원리. 병은 누군가 봅시다. 생명 중심적 평등에 대한 직관은 니은에 존재하는 앞에 얘기를 받았지만 니은에라는 용어로 이 병사상가는 이름을 알리게 되는 거죠. 니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고 번성할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기 나름의 삶을 전개하고 큰 자아의 맥락에 큰 자아 실현, 그렇죠? 생물 중심적 평등, 큰 자아의 실현, 네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직관은 생태계 모든 유기체의 실제는 상호 연관된 전체의 부분들로서 본질적 가치에 있어 동등해요. 유기체적 세계관. 동양은 애초에 그렇게 출발했지만 서양은 21세기 와서 겨우 이 정도 와야 가능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서로가 없으면 안 돼. 이 모두가 하나의 한 몸처럼 움직여야 돼. 전체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 환경 파시즘. 거기까지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기억론에 해당하는 용어 존중과 생태계를 쓰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존중을 사용해서 갑이 가진 자연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의뢰 비판. 갑은 자연을 존중하기는커녕 그냥 자연을 보호하는 정도죠. 가장 쉬운 답은 그거죠. 이들은 자연을 보호하는 정도는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자연보다 인간을 우월한 존재로 보고 자연을 언제든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죠. 그런데 을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하고 도덕적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죠. 그런데 이조차도 우리 니은을 사용해서 을애가 생태계라는 말을
을은 사용하지 못했다 이거죠. 생태계는 아직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 이 차근차근 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될 거 뭐라 그랬어요? 인간 중심주의가 없어지지 않았다. 한켠에서 여전히 환경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고 환경 운동의 중심에 여전히 있다. 그렇지만 항상 그것에 대한 반발, 비판은 개체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걸로 우리가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8번 문제 역시도 북한 관련된 문제가 뭐 두 문제 나올 때가 꽤 있는데 한 문제만 나오기를 늘 기대해요. 저는 그 공부한 양에 비하면 다른 거에서 좀 문제가 나와줘야 우리가 공부한 보람이 좀 있을 것 같고, 이 통일교육론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요즘 같은 이제 시기에 영혼 없이 그냥 문제 2개 나오면 좀 갑갑해요. 근데 영혼 없이 나오는 문제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해볼 만하고 준비를 하면 딱 쓸 수 있는 게 이런 형태. 그래서 북한 사회 연구 방법론은 크게 2가지죠. 내재, 외재, 그쵸?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재, 외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우리가 기억 니은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근데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뭐 더 볼 것도 없죠. 북한 사회 외부 인연 개념들을 통해 사회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체제를 비교한 전체주의 이론이나 산업사회론에 근거한 수련이론 같이 일정한 모델을 수립해가지고 북한 사회를 일정하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어떤 모형을 정해놓고 북한 사회와 비교해보면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객관성이 장점이죠. 외재적 접근법은. 근데 니은 접근법은 뭐예요? 내재적. 그러니까 내재적 접근법도 또 다른 객관성이 있긴 하는데 좀 더 뭐랄까요? 이 내부 행위자의 관점에서 북한 사회가 설정한 특수성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념, 목표, 논리에 따라 북한 사회를 분석하고 평가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이나 보편적 측면을 탐구하는 걸 넘어서 북한 사회가 지닌 고유한 역사적 경험, 이념 같은 특수성들을 연구하기에 좋다. 객관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데는 뭐가 좋겠어요? 외재적인 게 좋겠지만 북한 사회를 그 안에서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특수성을 이해해주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는 상황에서 나를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어떻게 얘기 나오나요?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 입각해 북한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옳다 그르다 벌써 나오네요. 그렇죠? 북한 체제를 보편적 가치 기준 보편적이라고 나오니까 벌써 대체로 탓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북한은 보편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가 이미 우리 안에 어느 정도 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대 세습, 식량난, 경제난. 그래서 북한 체제 특성 혹은 북한이 일어나는 재반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는 현상의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북한의 체제의 근본적 요인들이 뭔지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 여러 현상을 자유민주주의, 평화,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바꾸면 내재적이 될 수 있냐? 북한 사회 안에서 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과 특수성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내재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묘한 차이를 확실히 읽어야 돼요. 예전에 요거 비슷한 걸 모의고사에 몇 년 전에 했는데 다 반대로 쓴 거고 저한테 막 항의했어요. 이거 답이 틀린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때 막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내재 외재에 분명히 나눠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재적이라는 건 북한 사회의 특수성 또는 그 역사 문화적 맥락이라든지 그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살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편적 가치 기준이라는 말이 딱 박혀 있으면 이거는 더 볼 것도 없이 외재적인 접근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헷갈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니은 썼고요. 기억니은한테 나의 설명하는 북한 이해 자세의 유용한 접근법.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외제적 접근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세히 유용하지 않은 적은 내재적 접근법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 외제적 접근법은 주로 한계점이나 비판점을 얘기하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문제점이 있고 외제적 접근을 하다 보면 북한 사회 현실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보거나 그걸 넘어서서 왜곡하고 아주 그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지나친 반공 관점도 생겨나고 그런 것을 한계점이라고 봐야 되고 또 이 유용하지는 않지만 내재적 접근법을 하는 장점이 뭐냐를 꼭 설명하게 해요. 왜냐하면 북한에 가진 특수성과 그 각종 현상을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주관적 편견을 배제했다는 의미의 객관이에요. 여기서는 보편적인 의미의 객관이 아니라 편견을 배제했다는 의미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지닌다는 거예요. 특수한 현실을 고려해서 특수한 상황, 현실, 역사적 맥락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이 문제를 통해서 잘 기억하시고 항상 확률이 제일 높고 내기 좋고 그렇죠. 그래서 기억 잘 해두셔야 됩니다.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전히 못 쓰고 이러면 안 돼요. 한 8회 안에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그때는 무조건 100%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9번 문제로 가서요. 이거는 우리 기출을 잘 보신 선생님들은 충분히 쉬운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서술은 특히 서술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쓰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 봅시다. 기억니은을 맞추는 거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이 세 개는 한 가지 점에 불완전한 게 분명해요. 부정적인 사람인가요? 불완전하다 세 개는 그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사실이 우리 지식이 지금은 불완전해 더 첨가돼 뭔가 우리에게 여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여지?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이거 좀 이렇게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세계 속에 있는 지식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면 변화할 거고 끊임없이 세계가 변화하듯이 우리의 지식도 변화하고 퇴보하기는커녕 성장하고 더 좋은 게 나오고 있다. 요즘 우리 AI 생각해 보시면 이 성장의 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확신하게끔 만들어요. 그냥 항상 더 좋은 게 그냥 나오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인간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더 이상 인간은 성장 안 할 것 같아요. 인간 주변 것만 성장을 하고 인간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성장할 것 같은 그게 좀 슬프죠. 하지만 우리의 시험은 성장하지 않고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아날로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써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AI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AI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 답을 해결해서 답을 맞추는 시험이니까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아직 우리한테는 1년 동안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교사가 되셔서 AI 잘 활용하는 멋진 선생님이 되셔야 되지만 올 한 해는 아날로그로 시험 보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글씨를 손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눈으로 써지지는 않잖아요, 아직. 그 다음에 우리의 과거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그것과 협력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받아들여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의 과정이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는 과정이 일단 끝마치곤 할 때 새로운 균형 상태를 이루곤 하는데 그때 새로운 사실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채 거기에 기어드는 일이 비교적 적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말하자면 낡은 것으로 양념을 삶거나 구워진 상태로 그 속에 끼어드는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그 인스턴트 음식을 그냥 뜯어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무슨 야채라도 더 넣고 그쵸 고기라도 추가하는 사람이 더 맛있게 먹잖아요. 그쵸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라는 것은 새로운 이것과 양념과 인스턴트 옛날 게 결합돼서 서로 수정된 거예요.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맛있지 라면이? 계란에다가 당근, 양파 이런 거 넣었어.
지난번에는 안 넣었잖아. 이거 넣으니까 맛있잖아. 다음은 더 기대되죠. 다음에는 뭐 우리 새우도 넣고 고기도 넣어봅시다. 끊임없이 서로 수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합돼서. 그래서 불변하는 객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 답을 다 얘기했죠.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새로운 게 너무 계속 들어오니까. 새로운 뭐가 지식이 들어오고 경험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갑이 그렇게 얘기했고, 을은 어때요? 니은을 구성하는 다양한 성질은 하나의 니은 속에서 함께 작용함으로 통합되고 완결된 니은을 만들게 돼요. 정서적 측면은 니은의 구성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고, 지적인 측면은 니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천적 측면은 유기체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이나 대상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이 마지막 거 있잖아요. 그렇죠? 유기체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이나 상호작용하는 것, 이게 보통의 이거 니은의 우리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 봤을 정의잖아요. 뭐예요? 경험이죠, 경험. 주의가 말하는 경험은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 이렇게 우리 아마 외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야 되고 니은이 경험이구나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습관은 타성적 유기체의 활동이 주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지속적 균형을 이루는 상태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춰 활동을 재조정하는 능동적 능력의 형태를. 그래서 수동적이고 계속 지속적인 것은 성장의 배경이고요. 성장이 될 수 있게 미리 바탕을 깔아준 거고요. 후자 능동적 능력의 형태 새로운 조건에 맞춘 활동은 뭘 가능해 성장을 하게 실제적으로 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놓고 보면 참 늘 보는 실용주의는 맨날 성장 진보 얘기인데 왜 생각이 안 났을까? 뒤하면 경험인데 근데 을이 뒤인지가 왜 이렇게 헷갈렸을까? 그래서 우리 유기체가 상호작용하는 거, 유기체가 그렇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 경험의 의미 아마 거의 모든 개론서에 한 줄씩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론 공부 괜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3번, 4번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뒤위 한번 다 봤다 이게 아니라 뒤위에 경험이 나오면 난 이렇게 쓸 거야를 계획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뒤위 가로 경험이 나오면 나는 이제는 안 틀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정도 각오로 이론을 봐야지 오늘은 2페이지로 줄였다 그러면 다음에는 1페이지로 줄여야 이런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페이지가 되든 내 안에 녹아 들어와야죠.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 그 다음 10번 문제로 갈까요? 10번 문제도 지문이 꽤 긴데 지문이 길수록 문제는 싱겁다라는 또 그게 있죠. 그래서 봅시다. 인심은 이것이고 도심은 이것이라는 중용의 서문이나 주자의 설, 동양 허씨의 설 등으로 본다면 본래 불가하지 않다. 이 사람은 벌써 어디에 분속시키는 거 좋아하는 분이네요. 그렇죠? 분속 나눠서 속하게 하기, 서로 갈라보기. 요즘에 뭐 갈라치기로 많이 나오는데 이황은 갈라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나누기를 하려고 그래? 순수한 거, 불순한 것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인심이란 명칭은 이미 도심과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에 이미 개인적인 것에 속하며 그렇죠? 개인적인 것이라 말한 이상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도심에 따르면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도심과 완전 하나가 되는 것으로 칭할 수는 없어요. 도심에 다행히 따라와 주면 그래 도심으로 인정해 줄게지만 이미 마음이라는 용어 하나가 있다고 해서 도심과 인심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도심이 더러워져 이거죠. 그래서 기억에 있어서도 비록 기가 바랬다고 하지만 실로 균형 있고 공평한 말이며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은 기억, 도심은 니은. 학자는 진실로 한결같이 경애철학자네요. 그렇죠? 견제 이익과 욕망이 어두워지지 않고 더욱 이 마음을 삼가 아직 바라지 않았을 때는
존양 공부, 그쵸. 보존하는 공부를 하고, 바랬을 때는 살펴보는 성찰을 익숙하게 하여, 진리를 쌓고 오래도록 힘쓰고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중용을 잡는 성학과, 체를 보존하여 사물에 응하여 작용하는 신법을 밖에서 구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모두 얻을 수 있는 것. 마음 공부 잘 하면 돼요. 그쵸. 경을 바탕으로 아직 바라기 전에는 잘 기르고 있으면 돼요. 선만 발휘할 각오를 딱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발출되고 보면 선악이 갈릴 수 있다는 걸 느낄 때 성찰하는 거죠. 잘못된 거 빨리빨리 거두어 드려야 돼요. 못하게 해야 되고 잘못한 거 반성을 다시는 안 하게 해야 되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미묘하죠. 아직 바라지 않았을 때 뭘 길러야 되느냐는 거 헷갈리고 우리한테는 늘 아마 계속 의문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미 바라고 나면 선악이 거의 갈릴 텐데, 그리고 화내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뭘 성찰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 경으로서 하라는 건 뭐예요? 경으로서 항상 조용히, 그쵸. 아직 바라기 전에는 중심을 딱 잡고 있으라는 거고, 바라고 났을 때는 경으로서 모든 문제점들을 잘 살피고 바로잡을 준비를 하라.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에 의미를 더 이상 찾기 시작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 다음 문제, 을의 이야기. 이거를 기억에 맞춰본다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애에 속하고, 답을 알려줬어요. 그쵸? 희로애락, 애오욕, 그쵸? 애오구, 칠정과, 사단 얘기구나. 이거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적어도 우리 사단 칠정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사단 뭐예요? 측은소, 사양, 시비, 칠정, 희로애락, 애오구, 애오욕. 그쵸? 근데 우리 맨날 그 심통성정 하다 보니까 사단은 정의요, 뭐죠? 지금 다시. 저도 막 헷갈려. 심통성정. 성정을 해서, 그쵸? 우리 사단은 성이요, 그쵸? 아니, 사덕은 성이요, 사단은 정이다. 여기에 또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실제 이 사덕이 뭐고 사단이 뭔지는 맹자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걸 모르면 맨날 이거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사덕은 인의예지, 사단, 측은수호, 사양시비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또 여기에 대비되는 정으로서의 칠정은 더 몰라.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면 칠정이 뭐예요? 그러면 사단과 대비되는 칠정에 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가성가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지. 희로애라, 애오욕, 애오구. 그걸 모르고 그냥 도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도식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목록을 알고 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거저 먹는 거죠. 그렇죠? 희로애라, 애오구. 뭐에 속하냐? 그래서 이 사단을 칠정에 맞춰 본다면, 그렇죠? 사단,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예요? 측은지심, 그렇죠? 부끄러운 마음, 수호지심. 이거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틀리신 분들은 우리 반성, 이 문제만큼 반성해야 돼요. 사단 칠정을 못 썼다. 알려줬는데, 그렇죠? 알려줬어요. 그래서 실제 사단이 뭔지를 모른다는 건 곤란한 거죠. 측은소 사양시비. 이거 풀어놓는 바람에 사단인지 몰랐어요. 이것도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외에 따로 니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니은은 도심만 기억은 인신도심 합해서 말한 것이니 인신도심을 양변으로 나눠 당신처럼 그러면 안 돼요. 굳이 하자면 사단은 칠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순선한 부분만을 말하지요. 이게 그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칠정, 포, 사단. 정리되시나요? 우리 선생님들. 공부한 보람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나는 사단 칠정만 나오면 짜증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겨내야 돼요.
사단 칠정이 뭐고, 그쵸? 어떻게 이 쟁점이 뭔지 한쪽에서 무조건 나눠버리려고 하고 순선한 것과 가성과학한 거지만 절대로 같이 엉켜면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고 뭔 소리야 이 안에 좀 들어가게 해줘. 사단은 칠정 안에서 노른자야 그쵸 순선한 거예요 그쵸 순선 이 정도만 인정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율곡은 그쵸 왜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 나눠봐야 나눠지지도 않는 걸 그쵸 그 다음에 대저 이에 대해서는 한 글자들부터 덜끝만큼 닦는 노력. 이는 순선한 거니까요. 뭐 더 얘기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 얘기죠. 본래 선한 것이니 닦을 것도 없어요. 기에 있어서는 탁하거나 불순한 것이 처음부터 기질이죠. 우리 그런 까닭에 기질을 그쵸 기를 회복하라고 말하지 않고 기질을 바로잡는다. 교기질이라고 한다는 거죠. 기질은 사람마다 청탁수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고 본연지성의 리는 다 똑같아요. 순선한 거니까 거기에 뭐 이래저래 할 게 없어요. 본연지성이 문제가 된다면 기질 때문에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더러워 보이는 거지. 가려지는 거지. 본연지성이 더러워졌다면 그거는 성리학, 유학이 출발할 수가 없는 거지. 순선한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그 순선함의 현상으로서 더럽혀지는 게 바로 기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단 칠정 뭐 지겹게도 나오잖아요. 그쵸? 인심 도심하고 섞여서. 그래서 예, 문제 기억리을은 됐고요. 디귿리을의 이와 기에 우리가 이와 기를 괄호 놓고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밑줄을 줬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쵸? 위상과 능동성, 그 위상은 딱 그거예요. 태계이항은 이의 위상을 높이려고 뭐 이기기천 그쵸?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율곡은 그 위상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능동성에 뭐예요? 움직일 수 있냐 없냐 그쵸? 이기 호발이냐 아니면 기발 이승 일도냐 이거 써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걸 써주는 거고 그냥 이와 기의 관계에 있어서 각자의 차이를 그냥 크게 써봐라 이런 거예요. 이기 불상리, 이기 불상잡 요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처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런 대처. 오히려 우리 이기론이 나중에 가면 그냥 고마울 때가 있어요. 괄호가 특별히 어렵게 안 나오면 그래 이게 차라리 쉬는 문제다 생각될 때가 있죠. 다른 거보다.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11번. 11번이죠. 아이고, 12문제도 이렇게 하면 많게 느껴지네. 예, 정직, 책임감을 포함하여 덕의 보따리. 누군지 알겠네요. 그쵸? 기꺼이 죽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공감할 수 없다. 나는 지금 플라톤이 했던 것과 마찬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난 플라톤이야. 나는 소크라테스고 나는 보편주의자야. 덕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이며 그 이름은 이거죠. 이 콜버그 하면 정의밖에 없잖아요. 정의. 덕은 하나예요. 먼저 지적하여 덕은 통상적인 정의는 통상적인 인격 특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덕이라고 내가 얘기했다면 금방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인격을 갖춘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죠. 그런 건 없어. 당신은 하스론 메이가 정직봉사 절제에 대해 했던 것처럼 정의에 대한 행동 검사를 설계할 수 없다. 마틴 루터킹,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정의라는 특성을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작은 행동 검사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니까요. 형식이니까. 구체적인 행위규칙, 것들 뒤에 숨어있는 정직과 같은 그런 덕목으로 이해하면 당신들 큰일 나요. 이 정의라는 건 보편적 원리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의 꼭대기에서 판단의 근거로서 이유로서 그걸 딱 얘기하면 최고의 도덕 발달 단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너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 되게 정의로우네. 저 행동을 보니까 정의로운 게 틀림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의는 원리예요. 형식이다. 그래서 콜버그 이야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지 실제 적용해 보려면 그래서 어쩌라고요죠. 그 어쩌라고요가 실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정의인지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 형식주의자인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우리 심리적으로 대부분 내용을 바라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를 중요하죠. 선생님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콜버그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문이에요. 을은 누굴까요? 구조주의 관점에서 인지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존하죠. 그래서 도덕 발달 단계 혹은 수준에서 예상되는 동질성은 좁게 정의된 개념적 영향의 사고로 제한되고요. 개인의 사고 안에 나타나는 다양성은 1차적으로는 영역에서 갈리고요. 2차적으로는 정보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의 교차에서 기인한다. 말이 어렵게 돼 있지만 영역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영역의 차이가 등장한다라는 거. 그 다음 얘기에선 더 좀 쉽게 누군지 알 수 있죠. 도덕적 추론은 인지 능력의 발달에 기초하여 도덕적 규범을 생성해내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인습적 추론은 바로 사회체제의 성격을 보다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도덕 발달론, 도덕 심리학의 핵심은 인지 발달론이라는 중심 테마 안에서 그렇죠? 이거에 도전하는 정서주의, 행동주의도 있고 하지만 실제 가장 큰 라이벌은 뭐예요? 도덕 사회화론이죠. 제일 큰 라이벌이잖아요. 꽤 얘기도 거의 동등한 공동체주의, 자유주의부터 시작해서 함께 가잖아요. 인격교육론 다 많이 뭉뚱그려 보면 인지발달론 아닌 거는 대체로 사회화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 구성주의 안에도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화론자들이 좋아할 법한 얘기들을 깔고 있고요. 인지발달론 안에서도 바로 이 튜리엘 같은 사람들은 이 사회화론의 어떤 주장을 품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 나름의 인지발달론의 중심에 두되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아줘야 돼. 그게 뭐예요? 사회 영역이론. 영역을 나눠서 우리 도덕발달은 우리끼리 가는 이게 있고 이 뭐죠? 사회화론자들이 좋아하는 이 사회 인습의 영역이 있어서 그것도 따로 가. 인간은 두 트랙이야. 정확한 3트랙이죠.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개인이 알아서 사는 개인의 선택, 선호에 따라 사는 부분이 있다. 하나는 도덕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있고 하나는 사회 문화적 맥락, 사회화되면서 사는 방식이 있고 인습적 측면, 또 하나는 뭐예요? 개인적인 측면. 내가 선택하고 좋아하는 거 찾아서 사는 삶. 근데 콜버그는 어떻죠? 처음 인습 전 그때는 지가 좋아하는 거 자기 것만 따지다가 남을 보기 시작하면서 인습 수준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도덕으로 나아간다. 불변의 계열성 단계를 거쳐서 간다. 이거는 문화와 상관없이 보편적이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콜버그 얘기죠. 답이 두 번째 거에 답이 그렇게 되는 거죠.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개인의 선호, 선택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 영역이 있다. 그래서 곧 도덕 발달에 대한 갑의 주장을 문화의 측면과 계열의 측면 두 가지 얘기해봐라 이거죠. 문화적으로는 보편적이고 불변의 계열성을 가졌다. 단답형이죠. 단답형 진짜. 말이 서술이지 단답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와 계열을 가로치기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주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항상 밑줄 친 게 훨씬 나아. 괄호가 우리를 슬프게 하죠. 괄호를 못 넣으면 쉬운 답인데 못 써. 문화가 괄호인데 문화를 괄호를 못 맞추면 막 흔들리는 거지. 뭘 써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밑줄은 그나마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요. 괄호 넣기가 관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이
을의 비판, 갑이 주장한 지금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쓰면 영역과 구조를 안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영역이 나눠진다라는 거고요. 이 우리의 다양한 사회적 지식엔 영역이 있고요. 그렇죠? 각기 발달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3수준 6단계라는 인습 전 인습 이후에 이런 하나의 구조 안에 통합하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하다. 답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게 유도하는 게 대체로 뭐뭐 넣어라. 요즘에는 뭐뭐 하다로 끝내라, 뭐뭐 하는 것으로 끝내라, 이 조건들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게 채점하기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답을 줄여보려고. 그걸 안 주면은 막 쓰거든요. 제가 첨삭해 보면 이렇게 읽어내는구나. 이 문제를. 그 다양한 답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실제 채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검토를 하겠지만 사실 채점해 보면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변수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이 괄호 넣기 맞췄나 봐. 그러면 서술은 거의 그거에 따라 점수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해봅시다. 그 다음 12번 문제로 갑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돈을 주고 음식 주는 거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하기 때문이에요. 돈 주는, 그러니까 우리 요즘 현대사회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일꾼이 정성스럽게 일하는 거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받으니까, 품삯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처럼 공력의 보상에 부자지간 같은 은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서로 공을 쌓고 서로 도와주는 것에는 마치 부자지간처럼 은혜를 베푸는 형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모든 자 한결같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끼고 있어요. 이기심이다. 모든 우리 마음을 먹는 데는 자기가 잘 되려고. 따라서 인간은 모든 거래, 요 뒷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인간은 모든 거래 행위에서 기억이 된다 하시면 적대적인 원수끼리도 화합하지만 서로 니은이 되면 부자지간, 가족 간에도 원망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이익과 해악. 그러니까 한 글자씩 써도 돼요. 이가 된다 싶으면, 해가 된다 싶으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국어를 좀 잘 하시는 선생님은 이해 이렇게 하면 너무 애매해서 이익과 해악 뭐 괜찮아요. 그 정도를 우리가 채점하는 사람이 해악과 해는 다르지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왜 번역을 이렇게 했어까지 다 따질 수 있죠. 우리 왜 적대적인 사람이 어디서 원수지 번역도 다 시비 걸 수 있거든요. 그런 캐는 안 되니까 우리 이해 이게 핵심이에요. 한자 써야 됩니까? 쓸 필요 없어요. 문제 낸 사람이 알아서 읽는 거지. 우리가 한자까지 왜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만약 군주가 특별히 무엇을 훌륭하게 여기면 업무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해요. 군주가 특정한 재능을 가상하게 여기면 신하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군주를 속이고 기만하거든. 군주가 논병과 총명을 좋아하면 신하는 그런 재능을 이용해요. 말 잘하고 막 그쵸. 뭐 얘기하면 탁탁 해주고 이러면 신하가 아부 떠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하 역할이 뒤바뀌기 때문에 나라가 다스려지지 못해요. 군주가 신하한테 기대게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디귿에 대한 처방. 바로 이 수를 설명할 때 이 지문을 맨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는 절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호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야만이 신하가 예측이 안 되니까 아부를 할 수 없고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말한 것과 실적을 비교해서 상벌을 원칙적으로 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술의 방법이죠. 술이라는 거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신하의 어떠한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실적만 보는 거죠. 근데 사회에 보면 그 원칙이 거의 안 지켜지잖아요. 말 잘하고 좀 이렇게 사근사근하다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때가 많으니까 우리가 좀 실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꼭 성공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이제 사회생활 이제 하시잖아요, 내년부터. 근데 그런 게 그래도 제일 적은 게 아마 학교가 아닐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선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학교는 그래도 없지 않겠죠. 얘기 들어보면 암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하면 내 자리 지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내가 성격적으로 원칙 좋아하고 그리고 실적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학교 가는 게 아주 좋은 직업적 선택일 수 있죠. 근데 내가 좀 더 크고 좀 이렇게 정치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갑갑한 틀일 수도 있죠. 내 능력에 비해서 뭐 크게 할 일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자기 할 일 묵묵히 하고 성실한 분들한테는 학교라는 게 아주 제가 보기엔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최적의 직업인 것 같아요. 정해진 거 잘 해내는 분들한테. 자기랑 뭐 잘 생각해 보시는데 일단 지금은 시험을 잘 봐야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을로 가볼게요. 어제는 통치자의 임무는 힘을 다해 천하의 이것을 조성하고 천하의 이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천하의 이를 조성하고 해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해 가운데 가장 뭐가 클까? 바로 공격이죠. 큰 나라 작은 나라 공격하고 큰 집안 작은 집안 강한 자가 약자를 학대하는 거. 가장 천하의 해죠. 이거는 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큰 해악이죠. 강자가 힘이 넘쳐날 때 지금이 딱 그렇잖아요. 어떤 전 세계적인 한 명의 강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떨고 눈치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강자는 너그러워야 되고 강자한 사람보다는 약자가 많아야 돼. 그리고 약자의 합쳐진 힘이 더 커야죠. 그래서 임금이 은혜롭지 못하고 자기 효성스럽지 못한 것 또한 천하의 해악 중에 하나죠. 해. 그래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 공략하고 그런 집안 침벌하고 그런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고 교활한 자가 무직한 자를 속이고 그러니까 묵자는 약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엄청 괴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 없이 여기고 외적, 내란자, 도적대가 일제히 일어나도 제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가 있으면 질서가 잡힐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하에서 큰 종 치고 북 두드리고 검은 거 타고 피리 불며 검문화 추고 있다면 음악 예술 활동을 즐기고 있다면 천하의 혼란은 다스려질 수 없을 것이에요. 왜? 이러한 음악은 백성들의 이익을 가져오고 해악을 제거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와 해를 아느냐 그냥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잖아요. 백성들에게 해악 오히려 해만 될 것이다. 천하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해서 A 마쳤고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